예, 안녕하세요. 동남아 대양주 지역본부장 겸 하노이 무역관장을 맡고 있는 이희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베트남 시장에 오셔서 바이어들하고 상담하기 전에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특별히 또 경제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그 모습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베트남 경제 투자 동향 및 시장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서는요, 개요, 그리고 최근에 베트남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교류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개척해야 될 베트남이란 시장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최근의 이슈는 무엇인지, 이런 것 순서 위주로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개요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국명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정치 체제는 그렇고요. 경제는 또 이제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면적은 33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남한이 1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한국의 한 3.3배 정도의 크기고 한반도 기준으로는 22만의 1.5배 정도 되겠습니다. 기후는 호치민을 비롯한 남부 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른 동남아 국가처럼 열대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우기하고 건기가 있고요. 북부는 동북하고 비슷한 사계절에 있는 아열대성 기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는 1억 30만 명 정도 됩니다. 23년 기준이고요. 그 중에서 비해 쪽, 낀족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인종들이 86% 정도로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아시다시피 베트남어이고요.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문명률은 3.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종교는 불교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신데요. 대부분 무교 86.3% 정도 됩니다.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주의의 공화제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유일한 정당으로 계속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을 이해하는 키워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 부분에서는 역사를 보면은 중국의 1000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당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잠시나마 또 일본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됐었는데 또 미국하고 전면전을 치르는 일까지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많은 공격 속에서 방어를 해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면이 역사에서 나오는 특징이고요. 유교 같은 경우는 한국, 중국하고 궤를 같이 하는데 한자 문화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유유서 같은 그런 정신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충효 사상도 상당히 강하고 가족을 중시한다는 점도 상당히 우리하고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열이 강합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교 입시 차릴 때는 하노이의 교통이 지방에서 올라온 그 가족들 때문에 막힐 정도로까지 교육열이 강하고요. 사교육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줄부터 또 말씀드리면 음주문화, 옛날 우리나라도 상당히 술을 많이 마셨는데요. 예, 베트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보다 더 술을 많이 마시고 음주 문화가 센 것 같습니다. 저녁에 회식할 때는 뭐 전부 다 이렇게 취할 정도로까지 술을 마시는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신속함, 부지런함의 상징인데요. 암만 비싼 차를 갖고 있더라도 유사시에는 길이 막히게 된다면은 과감하게 차를 버리고 오토바이를 타서 신속함을 취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마지막에 인건강제 중시 부분은 중국은 관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음과 비슷하게 베트남에도 관해라고 중시하는 관계 중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비즈니스를 한다 하더라도 관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 경우에만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줄의 자존심 부분인데요. 거기 DMBF 전투라고 있는데 이 전투는 그 프랑스하고 그 전면전을 벌여서 이겼던 마지막 전투 이름이고요.
베트남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을 싸워서 이긴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세계, 중국, 프랑스, 일본, 미국 어느 강대국하고도 싸워서 다 이겼다. 이런 자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 문화인데요. 중국, 한국하고 비슷하게 젓가락을 쓰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공장 같은 데서 생산성도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굉장히 저희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점이 많은데 조금 도가 지나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처럼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시킬 때 과하게 많이 시키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수입에 비해서 훨씬 비싼 차를 모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하고 기질이 비슷하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는 80년대 중후반 정도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대체로 추정하시는 대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베트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도이모의 정책입니다. 개혁 개방 정책인데요. 75년에 10년 동안 미국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었는데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도 올라가지 않고 경제도 발전을 안 하기 때문에 1986년에 도이모이라는 개혁 개방 정책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시계열을 흘려서 86년대에 도이모이를 정책 추진을 결정을 했고요.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86년부터 계획 경제하고 시장 경제가 공존하는 시기를 거쳐서 시장 경제가 주도하는 시기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이후부터는 시장 경제가 정착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회주의이기는 하지만은 다른 나라 시장 경제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도이모이 정책의 5대 원칙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글씨를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경제 일반입니다. 베트남은 다른 여타 동남아 국가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외국인이 투자한 FDI가 중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DI를 통해서 대외 무역이 늘어나는 그런 FDI와 대외 무역 중심의 성장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FDI 기업이라면 외국 기업인데 외국 기업이 수출의 7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고요. 교역액이 GDP의 약 1.7배가 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100%가 살짝 넘는 정도이고요. 아세안에서는 제일 교역액의 비중이 높은 곳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훨씬 더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싱가포르 다음으로 무역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22년에는 그 교역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최고의 성과를 거뒀었는데 23년에는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제조업을 위주로 해서 수출입을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나라들이 작년에는 우리나라나 베트남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이 조금은 그 경제 성장이 둔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베트남도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밑에 보시면요. 유심히 볼 부분은 1인당 GDP 중간에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전에는 못 사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1인당 GDP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4,300불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베트남의 중요한 성격인데요. 최근 들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변화의 중심지이면서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이렇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 무역 구조가 한국을 비롯해서 해외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한 다음에 베트남에서 제조, 가공한 후에 이것들을 거의 대부분 재수출하는 세계의 공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은 육로가 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육로와 해로의 포용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및 원자재 조달에 유리한 지정학적 이점을 보유한 것도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데 용이한 조건 중에 하나로서 세계의 공장 기능을 현재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아래 표에 보면은 베트남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하고의 관계가 베트남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할 때는 한국은 3등이지만은 베트남에서 수입할 때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이렇게 밀접한 교육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품목을 보시면은 베트남에서 세계로 수출하는 것은 완제품 위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수입을 보시면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결국은 해외에서 중간재를 수입을 해서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것을 품목으로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 말씀드린 거에 연이은 골자인데요. 베트남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렇게 딱 한 가지를 찝으라고 말한다면은 대부분 이렇게 꼽습니다. 교육의 3분의 2 이상을 FDI 기업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FDI다. 외국인 직접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년 기준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한 기업의 수출이 베트남 전체 수출의 73%를 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경제는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이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장선상인데요. 그래서 베트남의 상위 기업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 기업하고 합작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00위까지 매년 기업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삼성전자가 23년에 1위를 기록했고 CP그룹이라고 태국의 유통기업이죠. 그 나라가 16위를 기록하는 등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베트남의 순위에서 상위에 등재되어 있고 베트남 경제 참여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는 삼성전자가 17년부터 페트로비엔남이라고 베트남의 석유 가스 공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제끼고 1위로 등극한 후 지금까지 현재 기업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체 수출의 한때는 30% 이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수출의 20% 이상이 삼성전자로부터 발생되고 있습니다. 밑에 500대 기업 위주로 볼 때 한국,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의 기업들 리스트는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트남 경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경제 개항에서는 먼저 성장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에는 전년도보다 조금 모자란 5.05% 성장을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서는 견조한 성장세였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6.0%에서 6.5% 정도의 성장 목표를 지금 설정해 놓고 있는데요. 세계 주요 경제 기관에서도 2024년 경제 성장률을 2023년보다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아래 이제 표 이런 것을 보면서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골자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좀 힘들었긴 했지만은 어느 나라보다 많이 성장한 편이었고요. 2024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목표인데요. 특이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중간에 있는 1인당 GDP입니다. 4,700불을 이제는 넘기겠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전 페이지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을 6%에서 6.5%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베트남 정부의 목표와 비슷하게 ADB, IMF, OECD, 이런 월드뱅크, 이런 전 세계 기관들도 비슷한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음을 아래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 동향입니다. 23년 기준으로 해서 베트남은 전년 대비 6.5% 정도 감소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 교육 규모가 다른 어느 해에 비해서 적은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은 수입이 훨씬 더 수출보다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흑자가 나기는 했습니다만은 불황형 흑자의 모습을 보였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상위 교육국은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한번 국가별로 보여드린 바 있는데요. 중국, 미국, 한국 순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준으로는 미국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수입은 중국에서부터 제일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역 동향을 교역국하고 수출입 품목 순위로 그림과 표로 나타냈는데요. 교역국 기준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미국, 중국, 한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수입은 중국, 한국, 일본에서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각각 3위와 2위를 보이고 있고요. 품목은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데 중간재를 수입을 해서 원제품을 수출하는 그 모습을 여전히 23년에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주요 투자국입니다. 앞서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가 베트남에 투자를 해서 완성품을 수출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어느 나라가 어떤 기업이 어떤 업종으로 투자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국별로 보면요. 한국이 누적 투자율 기준으로 제1위의 투자국인데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그린필드 투자의 투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호치민을 비롯한 남부 쪽에 주로 진출을 했는데요. 그때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진출했고요. 2007년 이후에는 삼성, 포스코 등 대기업이 베트남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대기업 진출로 인해서 협력업체의 동반 진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동남아 국가에는 제조업 위주로 진출을 했는데 베트남에는 ODA 1위 공여국이면서 하면서 도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진출을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보다는 이온이라든지 다이소, 유니클로 등 소비재 유통이 투자가 다수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조금 특이점은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적은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20% 30%의 지분을 취득하는 M&A형 투자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최근 들어서 계속 투자가 더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공단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가 활발합니다. 다만 이제 통계상으로는 싱가포르에서 온 것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의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투자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모바일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법인이 베트남에 투자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 투자한 것으로 잡혀 있기도 합니다. 중국은 우리하고 투자 유형이 가장 비슷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조금 비중은 다릅니다만은 섬유, 가구, 전기전자 등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우리하고 상당히 투자하는 품목이 굉장히 겹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투자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활발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국은 주로 이제 그 태국계 화교들이 그 CP그룹을 비롯해서 센트럴그룹 같은 곳에서 마트, 주류 등 소비재, 유통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주요 기업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금리 및 물가 동향입니다. 어느 나라나 최근에는 그 금리하고 물가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금리 같은 경우는 베트남은 현재 상반기 작년 기준인데요. 4회에 걸쳐서 정책 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기 회복을 지원해 주긴 했는데 은행업계 평균 예금금리는 7.7% 안팎입니다. 8개월간 최대 4%포인트 정도 하락했는데요. 기준금리는 현재는 4.5% 정도이기 때문에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물가와 환율은 안정적으로 그렇게 유지되어 왔고요. 작년 기준인데요. 추가 금리 인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를 돼 있고 그 다음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조금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교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배 협력 현황입니다. 먼저 처음 슬라이드로는 전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는 슬라이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한국과 베트남은 외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베트남은 그 이전에는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인도하고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한국이 그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긴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일본이
베트남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어서 점점 베트남이 여러 나라로부터 긴밀한 관계 협력을 구축하려는 그런 대상 국가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 분야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외교면에서는 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 인적 교류가 나오는데, 베트남에 오는 전체 관광객의 28%가 한국이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체류 기준으로는 양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양국 국민들이 15만 명, 20만 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준으로 23년에 국내에 베트남 유학생이 4만 3천 명일 정도로 교육 관련해서 인적 교류도 활발합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오른쪽 아래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발협력 중점 대상 국가이기도 하고요. 유상원조, 무상원조 면에서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부분에는 계속 설명드린 교육 투자 부분인데요. 교육하고 투자 면에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많은 그 투자나 수출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결과로 9천여 개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고, 이 기업들이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47개 한국계 금융사가 진출해 있다는 건데요. 금융계 진출도 가장 성공적으로 진출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92년에 한국과 베트남은 국교를 수립했습니다. 그 이래로 교육 규모가 160배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876억 달러까지 양국 간의 교육액이 달한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조금 떨어졌지만은 올해는 22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향후에 앞으로는 더 성장해서 양국 간 규모가 1,000억 달러에까지 달할 정도로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양국 간 정상 간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업 진출 현황입니다. 한국은 2023년 말 기준으로 해서 약 10,000개에 달하는 프로젝트로 858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투자의 기준으로 최대 투자국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투자 분야는 제조 가공업이고요.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을 충분히 한국 기업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봉제산업이고, 삼성전자 휴대폰 투자 이후에는 현대자동차, LG디스플레이, 하나테크인, 암코르 등이 고부가 가치 산업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고, 협력업체도 동반 진출하고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건수 동향이라든지 투자 건수 및 금액 동향은 국별로 보시면은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일본 순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기업 진출 현황에서 어떤 기업들이 주로 투자를 했냐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맨 왼쪽에는 대우나 삼성물산은 봉제 쪽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다가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포스코도 철강 쪽 공장이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중간에 보시면 2007년에 큰 획을 긋는 투자가 일어나는데요. 그게 삼성전자의 박림 공장 투자였습니다. 그 이후로 LG 등 모든 전기전자 이런 쪽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이테크 분야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효성 같은 경우도 초기에 투자가 활발했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도 더 증액 투자, 공장을 더 건설하면서 더 고부가 가치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들을 지금 계속 공장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협력은 가족 중시, 공동체 중시 이런 식으로 중간에 5개를 명시해 놓은 것 같이 이런 사회적, 경제적 동질성이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협력 강화의 밑거름이 되어서 베트남은 한 아세안 교육 투자의 주요 국가이기도 하지만 핵심 파트너입니다. 한국에서 아세안으로 가는 수출액의 절반 정도는 베트남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역 기준으로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3대 수출 시장이고 최대 무역 흑자 대상국입니다. 22년 같은 경우는 최대 무역 흑자 대상국이었고요. 23년에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무역 흑자를 보기도 했습니다.
투자의 경우에도 미국,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로 중요한 투자 대상국이라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말씀드렸고요. 시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게 여러분들께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일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가장 핫한 글로벌 생산기지이다라는 거죠. 세계의 새로운 공장,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도 또 계속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중국의 대체 생산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일 유력한 나라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이 정도가 될 듯한데요. 최근에는 일본 업체들도 다들 베트남으로 와야 되지 않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의 공장 역할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애플워치, 애플은 애플 폰 빼놓고는 이제 거의 모든 제품을 베트남에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스마트폰 생산 라인, 그 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나오는데요.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차이나 플러스 원을 가장 잘 활용하고 그런 전략을 가장 잘 구사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을 해서 제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고부가 가치 제조업 품목뿐만이 아니고 레고 같은 곳에서도 베트남의 빈지형성 공장을 착곡할 정도로 여러 분야로 이제는 공장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느냐? 이거는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지만은요. 결국은 초창기에는 이게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낮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엄청나게 중국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노동력이 지난 10년간 많은 국가의 제조업들이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월급 기준으로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고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이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아주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 그 다음에 해외 공급망과 연결하는 것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매우 유리한 그 면에 플러스 낮은 최저임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베트남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도 합니다. 통상 자유무역 협정 체결 말씀을 드려서 이거를 좀 더 심화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왼쪽에 RCEP하고 CPTPP를 보시면 얼마나 실리를 취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다 가입을 하고 있는 국가고요. 싱가포르 같이 교역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나라와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둘 다 참여하고 있는 7개국 중에 하나로 양쪽의 협정의 이득을 다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베트남하고 FTA를 지금 어느 나라들이 체결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15개 FTA가 체결되어 있고 3번하고 9번 같은 경우는 한국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3번은 한 아세안 FTA이고요. 9번은 한국과 베트남 양자 간의 FTA입니다. 현재도 베트남은 EFTA라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이 국가들의 연합체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요. FTA 협상 타결은 이스라엘하고도 최근에는 되는 것으로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렇게 이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점점 소비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관련해서 소매 유통 산업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트남이 이때까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부각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베트남도 최근 10년간 1인당 GDP가 2배로 성장했고, 최근 다른 외국의 컨설팅 회사에서 전망하기로는 앞으로 10년 동안에도 1인당 GDP가 2배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저임을 활용한 생산기지 역할을 하면서
그 소득이 별로 많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었는데요. 1인당 GDP가 점점 늘어나가면서 인구가 1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소비 시장으로서도 베트남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고요. 실제로 베트남 내에서도 그동안은 그냥 단순하게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그런 소비 취향에서 점점 소득이 늘어나면서 좋아하는 것,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형식으로 소비 시장의 경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인구 도시화로 인해서 소비가 변하고 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긴 한데요.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맨날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가도 가끔씩 플렉스를 하면서 명품을 사기도 하는 그런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식품, 유아용품, 화장품, 스포츠용품, 패션 제품 등 이런 제품들의 그 유명 브랜드 제품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 기준으로는 소비재 수출 및 시장 진출 확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베트남 소비재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기 때문에 약 5%에서 6%로 아직 그 비중 면에서는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이긴 한데요. 계속 소비재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 경제 성장 및 소득 증가에 따라서 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는 한류라는 큰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높은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수출에 이렇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식품이나 전자제품 및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는 최상위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온라인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은 밀레니얼 세대가 48%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이런 소비 양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표에서는 오프라인 유통망 점포수를 보시면은 점포수가 엄청나게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므로써 소비 시장이 점점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매 유통 산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소매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과 그 다음에 1분기 소비 판매액이 증가 추세인데요. 관광산업이 해박됐고 가구 소득이 증가됐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고 그 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가 복귀하는 등 상당한 호재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구매관리 지수, 그러니까 제조가 늘고 있고요. 서비스업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호치민시가 17% 정도, 하노이가 10.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의 차이가 점점 해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 내에 하노이가 호치민 수준으로 이렇게 비슷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베트남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런 현상을 어느 나라든 다 보이고 있는데요.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나 성장을 최근에 하고 있고요. 인터넷 기저에는 높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 이런 것들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위시한 소셜미디어가 각광받고 있는 것이 주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 인구의 65%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7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약 70%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구매를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표에서 보시면은 얼마나 온라인 시장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베트남의 탑5 어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이 높으냐를 보실 수 있는데요. 동남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쇼피하고 라자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쇼피가 압도적으로 1등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시장이고요. 지금 현재 3위를 하고 있는 틱톡샵 같은 경우는 현재는 매출액이 3위 정도이긴 하지만 틱톡의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한 매출액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조만간 2위 정도로는 올라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 면인데요. 슈퍼마켓, 편의점, 푸드체인 스토어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베트남 오프라인의 소매시장,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이 표를 보시면서 그룹별로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아래 표들은 그 상점들의 사진입니다. 사진 참고하고 이런 것들이 베트남에 진출을 활발하게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신성장 동력인데 그 어느 품목으로 이렇게 많이 사고 있냐를 봤습니다. 그래서 의류, 신발, 화장품을 제일 많이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용품, 전자기기 및 기타 제품, 도서, 음식 이런 순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판매자 참여 비율은 그 어떤 플랫폼이냐 이런 것들을 소셜 미디어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은 어떤 그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가 이렇게 구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베트남의 강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리랄까 결론으로 보면은 이제 왜 베트남을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있는지를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 경쟁력이 강하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라는 두 가지 면인데요. 정치인 면에서는 사회당 1당이기 때문에 집단 체제입니다. 집단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할 때 집단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 집단이 계속 상위를 이루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달리 그 지도 체제가 변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이 정책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경제가 계속 성장률이 높다는 거, 그리고 1억 이상이 되는 인구가 있는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 사회면에서도 인구의 인구 구조가 높고, 그 다음에 학업 수준이 높다는 거, 학업 수준이 높다는 거는 계속 강조하자 하면은, 이 나라는 베트남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역동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서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비율이 다른 동남아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면에서도 글로벌 통상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15개 FTA를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정책면에서도 FDI를 통해서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해야지만 경제 성장이 계속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외국 기업들에게 우호적 투자 환경이 제공된다는 거 이러한 강점이 있습니다. 잠재력 면에서는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죠. 그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들어서 홍해 쪽에서의 그런 전쟁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인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베트남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체질이라든지 공급망에서 다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베트남이 그것을 커버해 준다든지 이런 그 밸류체인상의 기능을 추가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요. 경제면에서는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고 4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중위권 나라 답지 않게 ESG를 지속 가능하는 성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인프라 면에서는 정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서 공공투자나 민간협력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그 발전 잠재력이 있다고 보이고요. 우리나라만의 그 잠재력을 말하자면은 한류 인기 지역입니다. 한류가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제품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한테 좋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기술 면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뿐만이 아니고 외국 기업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된 부품 소재 및 IT 분야에 대한 기술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앞다투어 베트남을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강점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간의 한계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걱정이 이겁니다.
잘 살기도 전에 늙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2% 정도 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1% 정도 됐었는데 약간 낮아졌는데, 그럼으로써 이 인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젊은 세대가 인구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45년 정도 되면 40대에서 60대까지가 인구의 약 30% 이상을 차지해서 우려하는 바는 이제 1인당 GDP가 이제 4,000불 약간 겨우 넘어섰는데 벌써 이렇게 인구가 줄고 노령화되면 어떡하느냐라는 우려인 겁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인당 GDP가 2만 불을 넘어서면서부터 노령화라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소득 수준이 안 될 때 노령화돼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으로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인구 구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매년 신생아가 100만 명 정도씩은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하시면은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으로 보아서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중국의 성장 모델을 따라가고 싶지만은 사실은 중국의 성장 모델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계속 성장하면서 자국 기업들이 고부가 가치 제품을 제조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은 외국계 의존도가 갈수록 경제 성장이 될수록 높아지고 있고 자국의 제조 기술 경쟁력은 답보 상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 개발할 때 개방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기술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 관련된 기술, 원천 기술이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남아시아를 위주로 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화교 자본이 개방하고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급속도로 팽창할 수 있게끔 시드머니 역할을 했고요. 세 번째로 또 꼽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외국에서 공부를 한 재능 있는 인재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이 말씀드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자국계 기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최근에는 외국계 기업을 다 몰아낼 정도로 자국의 제조업이 강해졌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중국이 갖고 있던 그런 원천 기술, 그게 상당히 약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면에서도 화교같이 많은 마중물 자금을 제공할 자금력은 원천이 없고요. 그 다음에 두뇌에는 유입보다는 오히려 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서 이게 아직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미래가 암울한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보면은 외국계 기업들은 계속 베트남에서 끊임없이 이 나라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제조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중국은 이렇게 자국 기업 기여율이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19년에서 21년 정도까지 짧은 기간이었는데도요.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외국계 기업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베트남 정부의 심각한 고민이고, 그래서 자국의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가장 큰 당면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의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베트남 시장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